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서 엔비디아 실적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있어 금리 이슈가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전 분기인 5월 20일 실적 발표 시 주당 순이익 EPS의 경우 컨센서스는 5.59로 예측을 하였는데 6.12가 나와 컨센서스를 상회하였고, 매출의 경우도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으며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전부 더 좋은 전망을 발표하여 주가는 좋게 반응하여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의 경우 0.68로 컨센서스 0.64를 상회하였고, 매출 또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 컨센서스의 경우 지금까지 보여주던 엔비디아의 매출의 상승폭은 감소하였고, 마진율의 가이던스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장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 SMCI 즉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락을 하며 AI의 하락을 주도하였으며 AMD, MU 등 하락하는 모습도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 미국 주식 현 상황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주식,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가 AI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AI의 주도주가 증시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소외받는 주식들의 경우 주가가 하락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서 주가 간에도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되어 갭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엔비디아의 특성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과연 어떤 주식일까? 넓은 범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중에서도 펠미스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즉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기업에서 구매를 해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뜻하고, 엔비디아는 을인 입장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기업에서는 반도체를 더 이상 주문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이처럼 기업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가 운영되는 기업을 B2B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말이죠. 엔비디아는 전형적인 B2B 기업입니다. 예시로 애플의 경우 애플의 제품을 만들면 과연 누구에게 판매를 할까요? 바로 고객, 우리가 소비가 됩니다. 즉 소비자가 되죠. 이런 기업이 B2C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비즈니스 투 라고 말이죠. 지금 매그니피센트라고 주도하고 있는 7가지의 기업만 보더라도 엔비디아를 제외한 6가지 기업은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핵심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반도체 대표 기업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AI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AI 관련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가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많이 판매가 되는 섹터에 속합니다. 즉 경기 호황 사이클의 대표적인 주식이 반도체가 되는 것이죠.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필수 소비재 외에도 사고 싶은 물건을 더 사게 될 텐데, 이것들은 대부분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제품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소비가 위축돼 버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구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반도체에 들어간 제품들은 가장 나중에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반도체라는 것도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것이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구매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B2C 기업이 B2B 기업보다 빨리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물건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 있네?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은 B2C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하게 되니까 빨리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B2C 기업들은 엔비디아 같은 B2B 기업들의 물건을 덜 사게 되고, B2B 기업들은 B2C 기업보다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해버립니다. 또한 대부분 B2C 기업들이 B2B 기업에게 물건을 구매할 때 하나하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형식으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라, 그것은 언제든지 갑자기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 경기 민감주인 경우 그런 것도 실적에 바로바로 반영해 나타납니다. 반도체에 관심 있으면 이런 기사를 접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이닉스 매출 800% 증가, 또는 매출 마이너스 70% 하락, 이런 기사들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경우 B2B 기업에 속하지만 펠미스가 아닌 파운더리라 펠미스의 하청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예시로 메타의 하청이 엔비디아의 하청이 TSMC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경기 상황에 따라 주가가 급등할 수도 그에 반하여 급락할 수도 있는 것이 B2B 기업이고, 반도체는
섹터 특성상 더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좋은 면이 너무 많아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 미국 경제의 경우 숫자로만 본다면 정말 좋고 어쩌면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과연 어떨까?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다른 나라들은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속도가 화폐의 가치보다 높아 경기가 어려운 현상에 있는 것이 다른 나라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 말이죠. 미국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가 9%에 찍는 적도 있으며 지금은 안정적인 2%를 바라보고 있어 이전과 비슷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급등된 물가에서 조금이라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미국은 물가가 많이 높은 상황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 높았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야금야금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도 조금은 아이러니한 경우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실업률, 실업 청구 수당 등 많은 것에 예민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업률도 조금씩 오르고 있으며 샤메 법칙이라는 식으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 4.3%, 어떻게 보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게 보일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 고용을 했던 미국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다른 경제 데이터 상황과 비교를 하면 아직 실업률이 높다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실업률이란 결국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지표입니다. 현 미국 상황은 코로나 이후 돈을 너무 많이 풀어주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게 지금 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전에 비해 많을까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실업률 4.3%도 많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경우 이민자를 많이 받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민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연 물가만 올랐을까요? 인건비도 같이 올랐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높은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이민자를 받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민자들이 낯선 땅에 왔으니 일을 해야겠고 인건비보다 낮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을 해야 하는 식당이나 기업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현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든 게 지금의 실업률이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런 트리거들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8월 5일 증시의 상황입니다. 8월 3일 금요일부터 8월 5일 월요일에 보여준 증시의 갑작스러운 급락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업률 발표 3회 법칙이라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 라는 불안감도 여기에 속하기도 하지만 주된 원인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숏 포지션 청산, 레버리징 막 이런 게 섞여 들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상황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에 늪 빠진 특수한 나라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화폐 통화량을 늘린다고 해도 내수가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인간들의 심리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어렵고 지금과 같이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물가가 올랐다는 것만 가지고 위축해버리게 됩니다.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가가 오르기라도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연속이었기에 일본의 경우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이나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0.2%, 단기 채권의 경우 0.4%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뜻을 쉽게 말하면 만약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릴 경우 이자 비용이 0.25%, 0.4% 이렇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금리가 어떻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5.5%의 금리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죠.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 일본에 돈을 빌려 0.4%의 이자 비용만 내고 미국의 채권만 사더라도 5.5%를 벌 수 있어 대략 5%의 수익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지금의 현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5%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돈을 더 일본에서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여기서 더 과감한 사람들은 영끌로 대출을 해서 안전한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선물 등에도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 증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전보다 주가들이 고평가받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려두시 8월 초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더 올릴 거야 라고 말하는 즉시 증시는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본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비용을 0.25%만 내면 되는데 일본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면 결국 이자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자 비용이 저렴하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00억을 빌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0.25%의 이자 비용인 2,500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 금리가 갑자기 0.7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에서 발표를 하면 7,5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가 1%도 오르지 않았지만 대출 비용은 3배나 오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10%를 연차례 찍었고, 일본 정부는 급하게 부랴부랴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증시는 반응을 하였고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어쩌면 엔캐리 트레이드일 것입니다. 이 상황이 증시에서 보여줬고 번복을 통해 이 상황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구나 어느 정도 확신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자 비용이 낮아지니 화폐가 더 풀리게 되고 그렇게 유동성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당연한 상황이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 보여준 엔캐리 트레이드를 생각해보면 미국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엔화의 가치도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화의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8월 초에 발생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에 달려있죠. 이 상황을 이용해 일본이 돈을 더 풀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고 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오른 물가는 일본 내수에 영향을 끼쳐서 일본 사람들의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물가,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하가 좋기만 할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